네, 안녕하세요. 네, DGK 한국영화감독조합과 중구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서울특별시 서울중구 CJ문화재단이 후원하는 2022년 충무로 영화제 감독주간, 감독이 감독에게 묻다 모럴센스 편, 모더레이터를 맡은 안상훈 감독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은 누구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럴센스 연출한 박현진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럴센스, 문제작, 화제작, 모럴센스 박현진 감독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야기하기 앞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 그냥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좀 이렇게 구분을 짓기보다는 조금 편하게 그렇게 좀 진행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이제 그때 이제 이렇게 궁금하신 점 있으면 이렇게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세요. 박현진 감독님을 잠깐 이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장편으로 이제 2022년 모럴센스 하셨고, 2015년 그 전에 이제 좋아해줘, 그리고 2007년 6년째 연애중 영화를 하셨고요. 자, 오늘 이제 얘기를 나눠볼 이 모럴센스, 제목 모럴센스, 제목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 점들이 있는데 좀 또 이따가 여쭤보겠습니다. 개봉일 2022년 2월 11일, 장르 로맨스 멜로 코미디, 러닝타임 117분, 감독 박현진, 각본 박현진, 이다혜, 각색 연문경, 원작 네이버 웹툰의 겨울작가의 모럴센스였고요. 제작사 시아필름, 배급사 넷플릭스, 채널 넷플릭스, 이렇게 또 작품 정보가 이렇게 있습니다. 주연은 여러분들 아시는 그 서현, 정지우 역의 서현, 그리고 정지후 역의 이준영, 그 조연의 이엘 배우, 서현우 배우, 김한나 배우, 안성균 배우, 이석영 배우, 백현주 배우, 이현배 배우 등 분들이 이제 참여해 주셨고요. 우정 출연으로 이제 허정도, 전석찬 배우님, 특별 출연이 이제 김보라, 그리고 나레이션 특별 출연으로 이제 박기본 배우님이 또 같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자, 모럴센스 지금 시작을 해볼까요? 어떻게 이 작품을 만나고 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원작을 영화로 제안을 받았고요. 저도 처음에 웹툰을 평소에 되게 많이 읽는 편은 아니어서 큰 기대 없이 읽기 시작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캐릭터가 이제 보신 분들이 여기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자 캐릭터가 되게 무뚝뚝하고 뭔가 한국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흔히 이제 여겨지는 친절하고 싹싹해야 인정받고 뭔가 좀 요구되는 어떤 덕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과 좀 반대되는 캐릭터라는 게 굉장히 좀 흥미로웠고, 사실 그래서 이 소재가 이 BDSM이라는 것을 잘 모른 채로 이제 봤다가 놀라게 되긴 했죠. 저 역시도 이런 얘기를 이렇게 풀 수가 있구나. 잠깐만. 여기 웹툰 모럴센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또 웹툰 보셨고, 카메라 이쪽으로 안 가죠? 가나요? 아무튼 그리고 BDSM 얘기가 나왔는데, BDSM 그럼 잠깐 간단하게 좀 그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영화에 다 나왔잖아요. 제 영화에. 근데 또 이제 또 그러니까 BDSM 저희 영화에 제가 거의 교육 자료처럼 이제 딱 들어가는 컷들이 있는데, 이제 흔히 이제 SM이라고 많이 알려진 것들이 이제 가학 피학적 관계라면, 이제 디엣이라고 하는 관계는 좀 더 정신적인 구속 관계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악자를 따서 만든 게 이제 BDSM이라고 그러니까 하고, 소위 좀 그런 그러니까 좀 독특한 취향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의 어떤 총집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본디지, 디서플린, 그리고 사디즘, 마조이즘, 이렇게 앞자를 따서 이제 BDSM 그렇게 얘기를 한다.
깜짝 놀라셨고요. 그걸 이제 네. 알게 되고, 예, 그리고 예, 어떻게 네, 또 그래서 하게 되셨는지. 예. 근데 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세크리터리라는 영화를 예전에 굉장히 재밌게 봤었어요. 그거는 본격 SM 영화였는데 그냥 뭔가 그리고 제가 본격적으로 이게 뭐 엄청나게 야하고 그렇다면 좀 부담스러웠겠지만 이 정도의 오히려 그 선을 넘지 않으면서 사실 얘네들이 비정상적이라고 작가나 그 웹툰에서는 단정 짓지 않고 있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그 비밀을 숨기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벌어지는 그런 코미디들 사이에서 좀 관계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이야기로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이거는 하면서 제가 더 의미를 많이 부여한 거고 이제 꽂힌 거는 그 정지우라는 여자 캐릭터가 멋있다라는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캐릭터로 만들면 조금은 그래도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은 로맨틱 코미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주인공 여성 주인공 캐릭터의 그런 어떤 매력이 이제 우선 이제 제일 그 원인이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재밌는 게 이제 저도 이제 그 이 모럴 센스를 보면서 사실 이제 그 전에 이제 BDSM이라는 거를 다루면 사실 뭔가 좀 자극적이고 뭐 좀 이런 것들을 어떤 그 파헤치는 뭐 이렇게 뭐 현미경을 들이대는 내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한 작품들이 많았다면 이 모럴 센스를 보면서 재밌는 거는 이 BDSM과 그리고 이 BDSM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벌어지는 그런 어떤 그 뭐 오해나 편견과 어떤 그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룬 부분이 되게 좀 그 되게 신선했고 또 되게 이제 재밌게 또 이제 보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BDSM을 다루는 그걸 이제 좀 다른 식으로 다루는 이제 그 이전에 세크리터리나 이제 이런 영화는 다르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차별점을 이제 하고 싶어서 이제 하셨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예. 근데도 이렇게 예, 쉽지 않습니다. 이 소재. 예. 네, 맞죠. 쉽지 않죠. 예. 네. 그거를 그럼 어떻게 좀 그 나만의 방식으로 좀 다뤄보려고 했는지 그 부분을 좀 이제 감독님 본인의 얘기를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웹툰이라는 원작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고민이 시작이 됐고요. 처음에는 저희도 조금 더 과감한 방향도 고민을 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왕 이런 소재를 가지고 왔으니까라고 했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이 웹툰의 되게 중요한 설정이 이 남자 주인공은 본인이 성향인 걸 알지만 한 번도 용기 내서 고백하거나 실제로 그런 성향자랑 만나서 현실에서 그런 관계를 이뤄본 적은 없는 사람이고 이 지점이 좀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너무 과감하게 그 소위 수위라고 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더 나갔을 경우에 이 얘기가 하려는 것에서 좀 벗어나게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기초적인 그 기본적인 설정은 바꾸지 않은 채로 다시 작업을 했고 그래서 이제 원작이 가장 큰 중심축이 되어줬던 것은 맞지만 이게 원작 보신 분들 알겠지만 원작이 굉장히 재밌지만 또 굉장히 길어요. 거의 16부작을 할 수 있을 만큼 드라마로 너무너무 에피소드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단지 줄여서는 영화화 할 수 없고 해서 저희는 다 보신 분은 영화랑 웹툰이랑 뭐 큰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까지 하려는 얘기가 다르지 않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저희는 좀 더 각을 잡아서 그 남녀 간의 권력 관계라는 걸 좀 더 키워드로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회사에서는 지우 남자 주인공이 대리고 그 지우는 그 밑에 있는 사원인데 그 둘의 이 BDSM 관계에서는 역전된다라는 것 그것을 좀 좀 잘 보이게 하는 것이 이제 또 각색 방향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저희는 이게 어떤 이 소재라고 하면 기대할 수 있는 되게 자극적인 방향보다는 그렇다고 뭐 자극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선을 넘지 않는 15세를 지향하면서 이거를 각색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BDSM을 다루고 있지만 정작 이 영화에서 BDSM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또 이제 이 이야기의 또 재미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후 이제 그 정지후도 정작
이 BDSM 성향을 알게 되면서 일반적인 그 연애 관계가 이제 깨진. 그래서 본격적인 BDSM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초보자들끼리 그 초보자와 완전 초보자와 또 전혀 이제 그 몰랐던 그 이제 사람과 이제 만나서 연애를 시작을 한다는 어떤 그 도구로서의 BDSM을 이렇게 다룬 게 아닐까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보여졌었는데, 예. 그래서 제목이 모럴 센스인 건지 감독님은 이 제목 이제 원제가 물론 이제 모럴 센스이지만 감독님은 이 제목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셨는지 이제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좀 사실 제목이 좀 귀에 딱 들어오거나 낯익거나 익숙한 단어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직역해서 그냥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감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 작가님께서 정한 제목이시니까 처음엔 이게 뭔가 딱 맞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다 보고 나면 아 이런 질문을 던지는 키워드로 만든 제목이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저희 이제 이 제목으로 계속 시나리오를 썼죠. 근데 막상 이거 공개하기 전에는 이제 제목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좀 제안들은 있었어요. 이거를 실제로 영미권에서는 이 단어가 저희가 쓰는 느낌하고 좀 다르게 다가온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저도 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훨씬 더 좀 딱딱하기도 하고 좀 종교적에 가깝나 뭐 아무튼 이렇게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의 조합으로는 그렇게 익숙치 않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러저러한 고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영어 제목은 다른 제목이에요. 저희 영어 제목은 러브 앤 리시즈라고 모럴 센스로 그대로 하진 않았지만 그냥 한국 내에서는 그래도 모럴 센스가 저희가 너무 오래 이제 이 제목으로 작업을 하기도 했고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제목이 정말 떠오르지가 않아서 이거를 가져갔는데 저는 그러니까 제가 그 실제 영미권에서 쓰는 그 어감은 잘 모르겠지만 그냥 한국에서 영어를 접한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영화와 이 제목이 저는 괜찮은 조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영어 제목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아까 러브 앤 발음 리시즈라고 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뭐 끈이라는 뜻도 있고 매듭 관계에 대한 어떤 은유적인 표현 이런 것들이 다 함축되어 있어서 그 제목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후보가 몇 개 있었는데 네. 사랑과 매듭. 네, 그렇죠. 그런 사랑의 매듭. 예. 아, 예, 또 요 제목도 약간 좀 묘합니다. 예. 그 여배우 주인공 캐릭터가 그러니까 이제 그 웹툰의 이제 여주인공 캐릭터가 이제 매력이 있어서 그 선택을 하셨다 해서 그러면 그 이 주인공 서현 배우의 캐스팅 그 과정과 그 배우의 어떤 매력, 어떤 포인트, 어떤 부분을 포커싱을 해서 이제 이 매력을 부각시킬 것인지 어떤 식으로 접근하셨는지 그게 또 이제 궁금하네요. 캐스팅을 감독님도 아시겠지만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저희가 시나리오 할 땐 또 시나리오가 제일 어렵지만 막상 캐스팅 할 땐 정말 또 언제 이게 정말 기약 없는 시간들이어서 뭐 과정을 제가 다 말로 할 수 없지만 네, 되게 어렵게 한 캐스팅이고요. 근데 제가 서현 배우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미지들이 소녀시대 이제 막내 이미지가 있었고 배우 활동했을 때 제가 작품을 봤을 때 처음에는 좀 이렇게 성실하고 좀 사랑스러운 이미지가 더 많다고 생각했는데 좀 관심을 갖고 그 즈음에 있었던 드라마들을 좀 봤더니 좀 어둡거나 차가운 캐릭터도 또 의외로 잘 소화를 했던 드라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영화랑도 그 이 여주인공 캐릭터가 되게 오랜 뭐 엄청나게 오래는 아니지만 어쨌든 사회생활을 꽤 한 여자이기 때문에 그 소녀시대 막내라고 하지만 되게 어릴 적부터 데뷔를 했고 일종의 그 연예계 생활도 사회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오래 한 직장 여성의 어떤 얼굴이 여기에도 서연에게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잘 소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시작을 했죠. 네. 근데 이 소녀시대 이 걸스 제네레이션 이 글로벌 스타인데 이 서연을 BDSM을 다루는 내용에 캐스팅한다. 이때 그럼 이 팬들의 어떤 그
응원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반대였을까요? 뭐 이런 것도 좀 있었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또 작품이 나오고 나서의 또 팬들의, 그러니까 이 팬들을 또 이게 좀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아이돌을 캐스팅한다는 거에 있어서. 예. 이제 그런데 뭐 배우도 시나리오를 우선 너무 재밌게 봤고 좋아했기 때문에 이런 또 본인도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하지 않았던 것을 하는 게 본인의 어떤 또 그 당시 저희랑 맞았던 그런 타이밍이었고 뭐 놀랐겠죠. 놀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무슨 막 협박 편지를 보낸다는 거, 막 아니 감독이 막 요새 또 그런 건- 팬들이 또 그런 건 아니죠. K-팝이 요새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K-팝 예, 팬들의 시선 수준을 그렇게 아, 낮게 예, 예. 보지 말아. 우리 서연이를 순수 서연이를 BDS면 웬 말이냐, 막 이러면서. 이제 30 넘었고 새로운 거 많이 예. 해야죠. 그래서 예. 근데 뭐 저희가 그렇다고 뭐 이거 여성 캐릭터를 대상화하거나 그렇지 않고 그런 기획 의도를 충분히 다 이해했기 때문에 뭐 팬들도 뭐 다 영화 보고 나서는 좋아하지 않았을까요?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제가 막 그런 뭐 팬들의 반응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그 못 봤던 모습을 봤다라는 배우에 대한 좋은 평들은 많았기 때문에 네, 크게 예. 걱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영화평 중에 또 인상에 남는 게 이제 처음에 소녀시대 서연을 봤다가 마지막에 여배우 서연을 봤다, 이런 또 이제 평이 또 이제 인상 깊은 평이 또 있었고,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서연 이 정지우 역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제 우리 정지후 역할의 이준영 배우에 대해서 그럼 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볼까요? 자, 이준영 배우를 어떻게 캐스팅을 하게 됐고, 어떤 부분을 이렇게 살려보면 이제 이 정지후 캐릭터를 잘 표현을 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감독님으로서 어떤 부분 이렇게 보셨는지, 예, 궁금합니다. 이준영 배우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캐스팅할 때 이제 나이대별로 배우들을 많이 이제 찾아보잖아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나이대의 배우는 아니었어요. 아, 처음에는 좀 더 나이가 있는, 실제로 서연 배우보다 이준영 배우가 더 어리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캐스팅이 쉽지 않아서 점점 풀을 넓히다 보니 눈에 들어왔던 배우였고, 그 즈음에 나왔던 드라마가 제발 그 남자 만나지 마요라는 그 로맨틱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드라마 보고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검색하다 보니까 제가 이 친구의 데뷔작을 봤더라고요. 그 드라마가 부암동 복수자들이라는 드라마였는데 그때 꽤 제가 괜찮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게 동일 인물이라는 거 제가 이제 그 즈음에 알게 됐고, 아이돌 출신이라는 것도 사실 그때 알게 된 거죠. 아, 아이돌 네, 출신이요. 유키스 네. 멤버였어요. 지금은 활동을 안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근데 좀 나이가 좀 실제 어쨌든 뭐 모든 캐릭터가 나이가 실제랑 뭐 맞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선은 만나봤죠. 그래서 만나보고 가능할지를 좀 판단을 해보자 싶어서 미팅을 하고 스타일링을 좀 바꾸고 살을 조금 찌우면 정지후로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고, 무엇보다 이준영 배우도 이 시나리오를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배우가 이거에 꽂히지 않으면 사실은 재밌게 할 수가 없는 시나리오잖아요. 근데 그때 처음 만났을 때도 시나리오에 대해서 어떻게 읽었는지 얘기하는 걸 들었을 때 진짜 재밌게 읽었다는 게 느껴졌고, 뭐 어떤 장면을 해보고 싶냐라고 했을 때 연기를 저는 되게 의외였던 게 저희 도그 플레이 씬 같은 거 되게 해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다. 이런 장면을 해보고 싶다. 왜냐면 저는 그런 장면 때문에 캐스팅이 자꾸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남자 배우들이 굉장히 좀 부담을 느끼는 장면 중에 하나였으리라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도그 예, 여기 목에 줄을 차고 플레이를 하는 도그 플레이. 네. 예. 아, 그 장면을 한번 좀 표현을 해보고 싶었다. 아, 예.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그 이준영 배우가 그렇게 나이가 이렇게 어리고 이제 그런 아이돌 출신이었다는 게 또 몰랐는데 근데 이제 영화를 봤을 때는 되게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그 기업의 그 회사의 이제 대리 역할을 너무 자연스럽게 했고, 또 그 맡은 역할을 또 너무 이렇게 잘 표현을 했길래, 예, 그래서 저는
좀 나이도 조금 이렇게 좀 있고 이제 그런 줄 알았는데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둘의 케미가 되게 묘하게 딱 이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또 이제 이준영 배우가 되게 멍멍미 네. 정말 이제 그게 있어서 캐스팅을 한 게 아닐까 뭐 되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캐스팅 이제 주인공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원래 이제 원작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정지후 역할은 조금 이제 좀 그 일반 사회에서 보는 이제 기업의 이제 대리급 나이가 좀 있는 남자, 그리고 정지우는 그런 그 회사에 다니는 그런 어떤 여성의 모습, 이제 그 웹툰에서는 그게 되게 어떤 기존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거기에서 이제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이 웹툰이 이제 원작이에요. 근데 이거가 또 이제 넷플릭스에서 이제 최초로 이제 기획을 해서 영화화한 그 첫 기획 투자작입니다. 저희 감독들은 이게 제일 궁금해요. 어떻게 하면 넷플릭스에 기획 투자로 영화를 만들까? 자, 얘기해 주시죠. 과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과정이 그때 이제 코로나 직후였죠. 코로나가 굉장히 영화계에 끼친 영향이 컸고, 모럴센스 역시 그 기로에서 운명이 바뀐 영화 중에 하나인데, 그 전에는 극장용 영화로 개발을 했었어요. 해가지고 캐스팅을 이미 진행하면서 투자도 당연히 극장용 영화로 이제 준비하고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한두 달로 끝나지 않고 이거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할 무렵에, 저는 사실은 이제 너무 이거 한 몇 년 했더니 이미 이제 애정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그때 좀 저도 이게 영화가 못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캐스팅도 쉽지 않고. 그랬는데 그만두긴 너무 아깝고, 그래서 그때 많이들 생각하듯이 드라마로 바꿔야 되나? 한 6부작 정도로, 빠진 씬들도 많으니까 아깝고,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6부작 정도로 시나리오 대본을 다시 만들어야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이제 마침 저희 제작자가 이미 넷플에 조금 타진을 하고 있었던 걸 저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영화로 투자를 한번 제안을 해봤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때까지는 넷플릭스 코리아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드라마를 위주로 한다고 생각해서 영화를 한다라고 생각을 거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의아했는데, 뭐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도 드라마로 한다는 건 다시 또 대본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럼 또 1, 2년이 또 그냥 갈 게 눈에 뻔하고, 이미 만들어진 시나리오로 영화로 진행해 보는 게 그 당시로서는 전 생각지 못했던 옵션이지만 가능하면 그것도, 근데 저도 사실 그때 조금 생각하지 않았던 방향이긴 했어요. 이제 극장에서 틀지 않고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이라고 했지만, 이제 코로나 시기에 이제 그런 뭐 극장이 아니면 안 돼라고 할 수 없는 시기였고, 근데 또 뭐 어쨌든 그래도 투자가 돼야 만들어지는 건데, 투자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영화가 들어갈 수 있었죠. 그래서 뭐 어떻게 넷플릭스랑 일했냐라고 하시면, 그 전에 저희가 너무 오랜 시간을 썼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이렇게 잘 좋은 선택으로 그 넷플릭스랑 접촉을 했기 때문에 된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정범식 감독님의 카터와 감독님 이제 모럴센스 이 두 편이 이제 넷플릭스 첫 기획 투자작 영화로 이제 그 알려지면서 수많은 당시 영화 감독님들의 지시와 질투와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에서 개봉을 했습니다. 네, 2월에 개봉했는데, 안 그래도 저희 지금 PD와 제작사 대표님도 와 계시는데, 저희끼리도 2월에 개봉했는데 공개죠, 영화관이 아니니까. 이게 너무 까마득한 거예요. 근데 그게 올해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월에 그 공개를 했고, 감독님은 이제 극장 개봉의 경험과 이거의 차이를 잘 모르시니까 뭐 그게 그걸 거 생각하는데 굉장히 다른 경험이었어요. 어떻게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고요? 약간 근데 좀 이제 사실 좀 약간 좀 심심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배우들이랑 이제 막 홍보 버스 타고 다니면서 뭐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뭐 과자도 까먹으면서 막 이렇게 농담하고 이러면서 극장 뭐 무대 인사 뭐 출동하면 이제 우르르 달려가가지고 뭐 인사하고 그 나오고 이렇게 도는 그런 재미 이런 것들이 또 나름 또 재미인데 예 그런 게 또 좀 어떤 게 좀 달랐습니까? 무대 인사 예. 너무 힘들어서 무대 인사를 안 하는 게 이렇게 뭐 그것 때문에 차이가 크다기보다 극장 상영을 안 한 채로 딱 5시에 딱 올라가니까 좀 이상한 경험이더라고요, 이게. 그것도 전 세계에. 예, 그러니까 그건 또 너무 좋은 점이긴 하죠. 되게 다양한 국가의 분들이 봐주시는 건 되게 좋고, 하지만 동시에 뭔가 이게 영화가 공개가 된다는 게 생각보다 더 허무한 느낌이 좀 사실 들긴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네. 그러니까 어떤 일에 그러니까 극장에 걸 때도 약간의 어떤 일을 하나를 이제 마무리를 했고 이제 내 곁을 이제 떠났다. 이제 뭐 요런 어떤 그런 것도 있을 텐데 근데 또 이 넷플릭스로 또 올라가게 되면 이 순간 전 세계에 그 70몇 억의 인간들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까발려지는 예. 그러니까 영화 감독들은 항상 작품을 올릴 때마다 이 광화문 내거리에 까발려지는 그런 느낌인데 이게 이제 지구로 까발려지는 느낌, 예, 어떤 느낌일까요? 예. 그렇죠. 근데 좀 영어라서 좀 타격이 덜한 것 같아요. 찾아보긴 찾아봤는데 영어로 쓴 리뷰도 근데 영어로 쓰여있는 리뷰는 뭐 좋은 건 좋은 대로 좋지만 좀 뭐 안 좋은 평도 그렇게 좀 타격이 덜하다 이런 느낌도 있었고 근데 좀 흥미로웠던 거는 영어로 영상 그런 리뷰가 요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성향자들이 올린 리뷰 이런 거 너무 이런 걸 받아본다는 거는 이제 이렇게 공개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제 제가 좀 영화랑 좀 달랐다고 하는 건 물론 영화도 극장 개봉하고 나면은 뭐 엄청나게 흥행이 되고 오래 걸리면 좀 덜하겠지만 생각보다 영화가 되게 빨리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사실 극장 개봉도 굉장히 허무하고 한 몇 달 정도 좀 우울감이 사실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래도 뭔가 DVD를 만든다거나 뭔가 물건이 하나 저한테 생기잖아요. 이게 물성을 갖추는 것이 딱 주어지는 거랑 이게 또 그냥 어딘가에 올려져 있다고 생각하니까 뭐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굉장히 다른 거구나라는 걸 확실히 느꼈고 근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는 이제 1-2달 지나면 거의 상영하는 데가 사라지는데 이제 계속 올라와 있거든요. 영화가 아직도 그런 거는 또 예, 제가 사실 영화를 처음 만들 때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참 예, 계속 5년도 내다볼 수 없는 시기였고 그런 시기에 저도 이 영화를 만들게 돼서 예,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정말 이제 비슷한 듯 이렇게 또 좀 결이 다른 어떤 그런 새로운 경험을 하셨겠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아까 그 성향자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제 그쪽 분들이 그 성향자분들의 리뷰 어떤 게 좀 이렇게 좀 인상적인 리뷰가 있었는지 좀 다 영어여가지고 뭐 인상적인 내용을 제가 그대로 기억할 만큼 뭐 잘 이해를 못했지만. 뭐 오히려 그분들 입장에서는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영화가 이제 그레이 50가지 그림자인데 그것보다 이게 더 남녀 관계를 다룬 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디액 관계를 다루는 거에 있어서는 뭐 더 공감이 갔다라는 평도 있었고 왜 생각보다 더 많이 맥락들을 이해를 하고 본 리뷰들이 있어서 예,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뭐 잘은 모르지만 그 BDSM이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영화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극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과장하는 좀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게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하드하게 이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근데 정말 그냥 일반적인 그런 그 연인들이 약간의 이벤트나 좀 그런 어떤 유희로서 이렇게 또 접하는 분들도 있으리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이 모럴센스를 보고 나서 이제 드는 생각이 그러니까 그 전에서 너무 이 BDSM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좀 되게 하드하고 좀 이렇게 좀 한쪽으로 좀 이렇게 좀 많이 간 이런 쪽으로 인식을 좀 이렇게 좀 열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구성애 선생님께서
방송에 나왔습니다. 이게 공중파 방송에서 저 공중파에서 본 거예요. 예. 공중파에서 어쨌든 그 성에 대한 어떤 교육을 하시는데 그런 이렇게 너무 그런 어떤 그 행위 중심이 아니라 되게 좀 건강한 어떤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유희성이라던가 그런 어떤 그러니까 논인다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이렇게 서로의 몸을 가지고 이제 논인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관계를 되게 좀 그 좋게 이제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해주셨던 게 이제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이 모럴 센스를 보면서,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좀 열어보게 되는 계기를 준 그런 작품이 아닌가. 또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럴센스 얘기하다가 구성애 선생님 얘기를 여기서 들을 줄 예.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분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예. 구성애 선생님이라고 뭐 이렇게 좀 세대가 조금 이렇게 그 MZ 세대들은 요것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 MZ 세대들이 좀 모를 수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유명하신 그런 어떤 그 성교육 그 선생님이십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좀 얘기가 좀 샜는데 이렇게 좀 재밌게 이제 작업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기억에 남는 좀 어떤 촬영 에피소드, 그러니까 재밌었던 그 에피소드가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좀 상황이 이게 역할극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배우들도 이렇게 하다가 또 자기들도 뭐 이렇게 좀 빵 터지기도 했을 것 같고, 좀 그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좀 몇 가지만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근데 이게 감독님도 순세 씨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막상 되게 이 액션을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리허설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플레이 장면이 있는 날은 전날 무조건 회차를 비우고 동작 리허설을 다 했었고, 뭐 재미있었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 사무실에서 그 벨트로 때리는 그 플레이를 하지만 정작 몸에 맞진 않지만 그러고 나서 사무실에 밖으로 나와서 욕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 찍을 때 이제 계속 동작도 무빙도 많고 배우가 올라가서 막 소리 지르고 해야 되는 것들이었는데 그 컷도 많고 합을 맞추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이제 되게 배우들이 되게 재밌게 찍더라고요. 그때 좀 둘이 캐릭터를 잡는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10회차 정도였는데 이게 발산을 딱 하고 욕을 시원하게 하면서 이제 캐릭터가 좀 잡히는 느낌이 들어서 그날이 좀 되게 이 둘도 즐기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연기 자체가 되게 재밌어하는 그 기운이 느껴져서 그게 초반에 가장 좀 재밌었던 촬영 날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장면이 어떤 이 둘의 어떤 관계에서의 그 어떤 정점이었던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때 되게 고생하셨겠다라는 이제 생각은 들었는데 또 이제 재밌게 찍었다고 또 얘기를 해주시네요. 근데 이게 또 이제 궁금한 점이 이렇게 가서 이제 플레이를 하는데 또 옆집에서도 또 플레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텔 씬에서 옆방이죠. 네네. 소리에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지. 옆방에 나는 소리에 왜 민감하게 반응했냐? 예. 어떻게라고 왜 그런다고 생각하셨어요 보시면서? 그러니까 이게 좀 다양한 사운드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공간인데, 거기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약간 적대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반응을 한다거나 할까?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 플레이에 좀 집중을 한다기보다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아까도 하는 게, 말씀드렸지만 초보자다 보니까 이 지후 입장에서는 되게 귀중한 첫 번째 플레이인데 그 자기 주인님인 지우가 굉장히 당황하잖아요. 당황하는데 사람 말은 하지 말라고 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이 캐릭터가 이제 좀 급발진하는 캐릭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 딴에는 주인님이 이제 당황하는 것을 사람의 말을 하지 않고
이제 표현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간 건데 이제 감독님이 그렇게 보셨다고 하니 잘 의도대로 전달이 안 됐나 봅니다. 이거 되게 저희는 예. 그러니까 이게 개 짖는 소리 나지 말게 해라. 그 약간 그 짤 있잖아요. 그 유명한 거. 그거를 쓰려고 하신 건가 이제 뭐 그런 게 이제 궁금해서. 예. 사실 근데 그런 것도 있었죠. 그 결국은 저희가 이제 뒷부분에 잘린 대사 중에 하나인데 이제 모텔 직원이 와가지고 뭐라고 해요. 그러면 왜 개소리는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대받아치는 장면이 있었고 뭔가 좀 더 의도가 있었는데 저는 그게 좀 빠지더라도 이 자체로 저희는 좀 이 코미디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구성한 장면이긴 한데 좀 그 장면에서 많은 분들이 놀라기도 하고 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 장면이 좀 당황스럽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개소리는 왜 안 돼? 사람 소리는 되면서 왜 개소리는 안 되냐? 뭐 이게 이런 그 모텔 직원의 멘트가 있었군요. 네, 그게 네네. 근데 또 이렇게 약간 좀 정리하는 그게 좀 있었으면은 그러면 이렇게 딱 정리가 됐을 텐데 거기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그 장면이 웹툰에도 웹툰에 있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은. 네. 훨씬 길게 나오고. 예. 그 감독님께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그 웹툰 원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그래도 이제 웹툰과는 좀 차별을 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좀 더 영화적으로 뭔가 이렇게 웹툰과는 차별을 하고 싶었는지 어떤 부분을 고민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 이제 웹툰 원작이 좀 많이 있고 그리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웹툰 단편 이제 그걸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하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그런 웹툰 이 매체가 이제 다른 이 부분에서 그 차별점을 이제 고민을 하셨는지 그게 또 이제 궁금합니다. 사실은 그 시나리오 거의 후반에 쓸 때부터는 웹툰은 거의 안 봤어요. 왜냐하면 이미지들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고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또 막상 달라요. 되게 구성하는 방향도 다르고 해서 일부러 차별화를 하겠다라는 건 사실 없었고 이미 시나리오의 발단 이후부터는 거의 에피소드 몇 개 정도를 가져왔지만 뭐 시나리오 자체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뭐 꼭 차별화돼야겠다라거나 꼭 이대로 찍어야겠다라는 건 없었는데 놓치지 말아야겠다라고 이제 다들 얘기했던 거는 그 정지우가 그 정지후의 등을 밟는 장면이 있어요. 그 웹툰에서 되게 여왕 같다고 느끼는 그 나레이션과 함께 그려진 컷이 있는데 그 장면은 좀 시그니처 장면이어서 그 그림 컷을 그대로 가져오겠다기보다 그런 이미지는 잘 잊지 말아야겠다라고 해둔 거 말고는 그냥 저희 영화만의 톤으로 애초에 다 고민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웹툰도 보고 이제 영화도 보고 하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그러니까 이게 웹툰이 이제 그림이고 이제 만화다 보니까 약간 좀 과장되는 게 그러니까 이제 만화적인 과장. 그래서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이 웹툰은 그냥 15세잖아요. 15세인데 그러니까 이 굉장히 이제 민감한 소재이지만 그림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유쾌하게 또 이렇게 웃기게 재밌게 이제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또 사람이 직접 나와서 이제 실사화돼서 이제 보여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또 조금 좀 다르게 좀 느껴지게 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그 등급이 어떻게 됐죠? 저희가 19세였죠.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도 되나요? 예, 뭐 이제 그러니까 뭐 그런 제가 부분에 얘기한다고 대해서, 뭐 그냥 얘기하는 것뿐이죠. 뭐 이미 19세였는데 19세로 나가고 있는데 저희는 정말 예상을 못했어요, 사실은.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떻게 BDSM을 영화로 찍으면서 15세를 기대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는 시나리오도 그렇고 굉장히 사실은 어떤 로맨스 영화보다 더 야한 장면이 없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서 물론 어떠한 자극적인 요소를 저희도 극적으로 연출한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이제 그래서 15세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19세가 나와서 조금 다 같이 당황했고 마케팅도 사실은 굉장히 고민이 되는
이제 지점이었죠. 19세로 알려지는 순간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BDSM 19세 그렇게 이제 프레임이 보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그때 재심의를 할 수 있는 시간상 여유도 없었고 재심의를 하려면 컷이든 사운드든 뭘 바꿔야만 재심의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저희가 바꿀 수 있는 또 상황도 아니었고 해서 어쨌든 결국은 19세로 받아들였는데 제가 그때 좀 뭐 당황스러웠던 거는 그 이유가 있는데 모방 위험이 되게 높아서가 컸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네. 이게 어떤 거는 범죄를 다루는데 뭐 이렇게 뭐 마약도 나오고 막 흉악범 나오고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어떤 것도 15세고 예, 그러니까 근데 이게 단순히 어떤 생소한 어떤 소재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저도 하거든요. 당시에는 뭐 마약이나 더한 폭력이 나오는 것도 15세로 상영된 게 있는데 아니 BDSM만 유독 이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는 이런 말 되게 많이 했는데 지금 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스트리밍이라는 거에 대한 조금 여건을 생각한 것 같기도 해요. 이제 19세로 나가고 더 어린 친구들이 못 보게 하는 방식 그런 장치들이 있긴 하겠지만 극장보다는 더 볼 수 있는 여건이 생길 수 있잖아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볼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염두에 둔 영등위의 어떤 선택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당시에는 조금 이게 19세로 나가는 순간 이 영화가 해석이 되게 달라질 수 있겠구나 기대치에 대한 것도 그렇고 예,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19등급 이게 이제 근데 극장 영화의 어떤 19등급이라는 것과 이 OTT에서의 19등급이라는 거에 있어서는 그래도 어떤 차이가 느낌이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극장 같은 경우는 15세냐 19세냐에 따라서 좀 약간 그 흥행이 좀 달라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OTT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좀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하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은 드는데 어떠셨나요? 그쵸, 뭐 극장 스코어에 비할 바는 아닌데 그냥 다만 저는 이 영화가 이제 19세로 달고 나가는 순간 우리의 기획 의도대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자극적인 걸로 이슈를 만들려고 하는 영화로 비칠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만든 사람으로서 아쉬움이 있다 정도이고 제가 뭐 심의 기준을 정확하게 다 알지는 못해요 저도. 예. 어찌 됐든 이제는 그 영상 매체들이 이제 극장에서 이제 그 채널로 그 플랫폼으로 넘어가는 게 이제 당연한 이제 수순이 되어가는 이 시기에 혹시 이 영상을 보시게 될 관계자분들께서는 뭔가 좀 이 등급제에 대한 어떤 확고한 그런 어떤 기준점을 다시 재정비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독님께서 어쨌든 이 BDSM 이제 성향이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다루셨는데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이 성향은 무엇일까요? 그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네 이제 뭐 이게 뭐 이런 얘기 뭐 누구나가 다 있을 수 있는 뭐 누구나 감출 수 있는 뭐 이렇게 뭐 이제 이런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이게 뭐 우리 감독도 이제 흔히 얘기하는 어떤 인간의 본성에 대한 어떤 부분을 다루는 쪽에서의 이 BDSM 감독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잘 질문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성향이 누구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 뭐 이제 저희 나레이션에서는 좀 그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하긴 했죠. 그러니까 이거를 꼭 어떤 가학 피학을 떠나서 인간관계는 2명 이상만 모여도 권력관계가 발생을 하고
라는 저희가 좀 키워드를 던지기는 했고, 뭐 누구에게나 그렇게 숨겨진 욕망이 있지 않을까요라고 하는 그 배우 서현 배우 아니 뭐죠 그 나레이션으로 시작을 하니까 저희는 뭐 그런 질문을 던지긴 했지만 뭐 누구에게나 있다 없다라고 뭐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도 이 소재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거 자료조사하면서 커뮤니티나 블로그 같은 데에서 실제 성향자인 분들의 글을 많이 봐서 저 역시도 이제 이걸 계기로 뭐 이해하는 폭이 좀 넓어지기는 했죠. 근데 이런 것에서 이런 소재 아니 얘기하세요. 그래. 그 정도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SM은 사실은 조금 많이들 알고 있고, 그리고 좀 이제 많은 좀 자극적인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BD, 이 본디지 디서플린 요 부분은 이렇게 보니까 어떤 좀 그런 그 약간 정신적인 어떤 지배와 피지배까지도 좀 관념이 좀 확장된다, 뭐 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떤 분들은 또 이 BDSM이 또 어떤 인간의 어떤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서 형성이 된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뭐 이렇게 누구나 뭐 이렇게 특별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 어떤 그 지배욕이 생기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의 밑에 있어야 좀 안도감을 느끼는, 안정감을 느끼는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되게 좀 관념이 좀 확장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딱 제가 공부한 부분들도 이런 정도였던 것 같아요. 예. 예, 어떻게 좀 지금 같이 자리하고 계신 분들 동의를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 어떻게 그 질문을 받는 시간을 좀 한번 가져볼까요? 그러면요. 자, 우리 이 모럴 센스와 이 박현진 감독님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 있으시면 손을 들고 예,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카메라는 뒤에서 찍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의 얼굴을 찍나요? 예, 얼굴은 찍지 않습니다. 예, 뒷모습만 찍기 때문에 예, 편하게 예, 질문해 주시고 예, 이야기 같이 나눠보는 시간 좀 가졌으면 하는데요. 예, 예, 한 분 계십니다. 예. 저 감독님께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모럴 센스에 관련된 건데, 그 아까 이제 커뮤니티나 블로그 같은 것도 많이 보셨다고 하셨는데, 그거 외에도 뭔가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 더 많은 리서치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또 어떤 작업이 있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모럴 센스 외에도 감독님께서 약간 이 로맨스 영화 쪽에 정말 많은 재미난 작품들을 많이 만드셨고 팬층도 두터우신데, 어떤 로맨스 이야기를 하시는 것에 조금 흥미를 느끼시고, 또 감독님의 어떤 부분들이 그런 작품들을 잘 만들 수 있는 동력이 된다고 보시는지, 이렇게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 커뮤니티가 사실 가장 도움이 됐고요. 그 중에 그 이런 성향자인 분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저희 시나리오를 같이 썼던 이다혜 작가가 가입을 해가지고 아이디를 공유해서 눈팅을 엄청나게 했어요. 예. 왜냐면 그리고 그 글을 볼 수 있는 게시판의 공개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도 계급이 있더라고요. 뭐 농노부터 시작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기사까지 올라가나? 그래가지고 이게 사이트가 뭐뭐뭐 왕국으로 끝나는 사이트여서, 아무튼 글을 몇 개를 써야 이제 어떤 게시판까지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권리를 권한을 봉건 사회군요. 예, 그거를 최대한 그 등급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정말 많은 글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정지후 캐릭터 중에 뭐 지후의 나레이션 같은 경우는 거기서 보는 글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고, 저는 사실은 지후를 이해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정지후가 좀 되게 관념적으로 다가왔는데, 거기 올려주신 분들 글을 보고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거기서 파트너를 찾기도 하지만
실제 저희 그 웹툰 원작에도 있고 영화에도 있듯이 번개를 했을 때 위험한 인물들의 블랙리스트를 나누기도 하고 이분들끼리 모여서 봉사활동을 가기도 하고, 왜냐하면 다 거기서 어떤 파트너만 찾는 게 아니라 이런 성향을 가까운 사람에게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동병상련의 수다를 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강남역 직장인들 모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비슷한 성향자들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최근에 겪었던 일들을 나누면서 그냥 사는 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의 정모 후기 이런 거 보면서 그냥 저희가 항상 이런 낯선 소재를 다룰 때 굉장히 대상화하기 쉬운데 그냥 강남역에 지나가는 누군가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그런 많은 도움이 됐던 곳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BDSM이라고 해서 꼭 이렇게 어떤 그런 좀 섹슈얼 릴레이션십 같은 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어떤 그냥 유희이고 어떤 취미이고 어떤 삶의 한 부분이고, 그것도 이제 또 이렇게 뭐 예를 들자면 또 이제 또 그런 그 옷을 이렇게 좀 그 다른 성의 옷을 입는 걸 이렇게 좋아하는 뭐 그런 그 성향자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부분이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이 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모임에서 꼭 항상 그런 어떤 그 성적인 어떤 관계를 찾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저희 영화는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그런 분들 글을 많이 참고했지만 실제로는 성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한 취향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영화에 나오는 뭐 이렇게 밟는 플레이 같은 것들의 후기 사진이 막 올라와 있는데 굉장히 놀라운 그 폭력적인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는 이미지들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뭐 저희가 이거를 꼭 그렇게 막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라고 너무 또 얘기하는 것도 실제 성향자 분들의 또 현실과는 또 저희가 너무 좁혀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다 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런 글들 중에 저희 영화에 참고가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다 정도로만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스펙트럼이 굉장히 좀 다양하겠다는 네. 생각은 들어요. 예. 그래서 같이 뭐 봉사 활동도 하고 또 그냥 가볍게 그냥 정모도 하고. 예. 그 아까 그리고 박현진 감독님 또 이렇게 또 작품 얘기하셔가지고 이렇게 아까 이제 필모 보면서 2017년작 주워온 고양이 남자라는 작품이 있고 그 전에 2014년에 출중한 여자라는 또 이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작품이 이미 모럴 센스를 이제 마음에 두고 이렇게 계셨던 어떤 그 연작의 개념이 아닐까. 그런 어떤 이 모럴 센스, 이 박현진 감독님의 인생의 역작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주워온 고양이 남자는 공개된 게 아닌데 제목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예. 여기는 주워온 강아지 남자인데 주워온 고양이 어떤 남자와 작품인가요? 출중한 여자의 왜 만남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좀 갖다 붙이시는 느낌이지만 제가 잘 간단히, 살려보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주워온 고양이 남자는 어떤 아이고, 내용인가요? 공개 안 한 것까지 또 얘기를 하자니 민망한데 저 약간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예요. 이게 중국 투자돼서 만들었던 드라마인데 말하려니까 되게 민망하네요. 고양이가 사람으로 변한다는 설정을 가지고 와서 중국에 그런 설화? 민화 같은 게 있대요. 그래서 어떤 여자가 고양이를 주워와요. 근데 이 고양이가 주인이 나간 사이에 사람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렁각시의 어떤 약간 그렇죠. 남자 예, 버전 그러면서 그 여자 주인공이 액션 스턴트맨인데 그 현장에 이 고양이 남자가 사람일 때는 액션 코치라고 해야 되나? 지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주인공에게는 그 고양이와 이 남자가 이 꼬르가 이게 같다는 게 모르죠. 거죠. 왜 자꾸 얘 나갈까? 왜 또 들어올까? 맘대로 이랬는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고양인 건 모른 채로 로맨스가 벌어지는 중국에서 시나리오를 썼고 그걸 저희가 좀 각색을 해가지고 굉장히 빠른 시간에 저도 그냥 빠르게 정말 사실은 알바한다는 생각으로 하지만 캐스팅이 좋았기 때문에 즐겁게 했지만 결국은 완성 후에 사드가 터져서 공개를 못했어요. 그래서 뭐 이 얘기를 길게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이것도 이제 로맨틱 코미디. 그렇죠. 완전 이거 판타지 로맨틱 코미디죠. 예. 네. 고양이가 사람이 되는 얘기니까. 거기서는 뭐 이렇게 이 남자 주인공이 뭐 이렇게 방울 달고 이렇게 이런 거 언어 없습니까? 예.
아, 고양이 수염도 막 그리고 그래요. 아, 예. 그러니까 예, 여주인공이 막 이제 수염 그려주면서 놀고. 네네. 나중에 고양이인 걸 알게 된 다음에. 아, 예. 약간 또 일맥상통하는 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네요. 예. 출중한 여자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웹에 공개가 돼 있는데 뭐 잡지 에디터로 일하는 여성이 주인공인 옴니버스, 아, 그러니까 옴니버스 단편 드라마인데 감독이 다 달라요, 에피소드마다. 그래서 6개 중에 저는 1개를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출중한 여자와 그런 어떤 그 주원 남자의 어떤 그런 게 어떻게 좀 도움이 됐습니까? 이 모럴 센스를 연출을 하는 데 지금 있어서. 그거 갑자기 막 붙여가지고 이걸 지금 여기까지 끌고 제가 답을 이걸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고 아까 그 질문하고 도움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도움이 뭐 됐겠어요. 너무 다르죠 아, 이게. 그런가요? 아. 근데 제가 아까 네. 죄송합니다. 아니 어떻게 내 해책임을 져줄 수가 아니, 없어요. 이 아니, 드립을. 이렇게 포장 이렇게 수년을 이렇게 그 인생을 이렇게 갈았다. 좀 이렇게 좀 포장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예. 아까 이제 로맨틱 드라마, 로맨스 영화라는 관점에서 이제 연결시켜서 그 질문을 좀 이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저는 제가 항상 쓴 시나리오만 영화로 만든 감독은 아니에요. 그래서 감독마다 각자 갖고 있는 어떤 위치나 뭐 그 필모그래피의 역사가 다 다르잖아요. 감독님도 그러시겠지만 그래서 아까 말한 주원 고양이 남자는 말 그대로 의뢰를 받아서 그냥 연출만 했던 거고 출중한 여자 같은 경우는 웹드라마기 때문에 되게 부담이 없이 조금 더 제 취향이 묻어나게 만든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취향. 네. 말씀하신 취향. 사실은 그러니까 취향이라고 하기보다 제가 사실은 기획한 게 왜 잘 안 들어갈까 영화가 생각해 봤는데 제가 그렇게 극성이 강한 것들을 당시에는 기획하거나 쓰지를 못했더라고요. 근데 출중한 여자라는 거는 잡지 에디터로 일하는 여성이 그때그때 만나는 사람들과 겪는 좀 소소한 소동극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거는 저는 쉽고 되게 재밌거든요, 저에게는. 그래서 그런 거는 또 영화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투자나 그 스코어에 대한 부담이 없이 그때그때 그냥 어떤 그때의 기분과 기운으로 만들었던 드라마였고 이제 모럴센스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으로 이제 원작을 가지고 해본 그리고 저로서는 사실 제가 그 당시에는 로맨틱 영화를 좀 잠시 안 하고 다른 장르를 도전할까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뭐냐면 저도 그러니까 이게 로맨틱 코미디 말고도 로맨스를 다루는 되게 다른 시선의 영화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어떤 장르를 좀 섞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던 시기였는데 이제 이 캐릭터가 너무 마음에 드니까 사실은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제가 이런 캐릭터가 독특하지 않았으면 그냥 웹툰 원작의 로맨틱 영화였으면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캐릭터에 꽂혀서 시작을 했고 저는 당시에 또 두 번째 영화 같은 경우는 그 로맨틱 코미디 옴니버스 영화였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제가 되게 오랜만에 영화를 찍었기 때문에 저의 그 당시에 현실적인 목표는 다음 영화를 빨리 찍는 거였어요. 근데 캐릭터도 괜찮고 원작이 있으니까 시나리오를 되게 빨리 쓸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이제 저의 착각이었죠. 오래 걸려가지고 쉽게 가려고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제 선택에 대한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 여전히 그런데 그래서 이걸로 제가 이걸로 이 모럴센스로 내 로맨틱 코미디에 여기서 진짜 한번 야심을 가지고 정말 한번 새롭게 뭔가를 도전해 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작품인 것은 맞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시리즈도 로맨스이긴 한데 이제 그거는 좀 미스테리가 가미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다른 장르를 좀 접목시키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고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조금 더 제 나이와 가까운 사람들이 나오는 사랑 얘기에 좀 관심이 가요. 그래서 뭐 굳이 말한다면은 로맨스가 시작되는 것보다 뭐 이혼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더 관심이 가기는 합니다. 지금은.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 이렇게 쭉 들으니까 감독님은 이 남녀 관계 특히 이 로맨스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관계를 다루셨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왜냐? 이 좋아해줘는 옴니버스거든요.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관계들이 나와요. 그 감정들을 다 다뤘고 6년째 연애 중 마찬가지고 앞에 얘기했던 그 웹드라마들도 그렇고 거기에 이제는 BDSM을 로맨틱의 소재로까지 쓰셨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어떤 그것도 장인의 그 풍모가 이제 느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도 제가 막 아직까지 제 그런 야심에 다 채워질 만큼 정말 이 정도면 로맨스 영화로 정말 길이 회자될 영화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사실 자신감이 있지는 않은데 이 로맨스 영화가 만들기 진짜 어렵다는 건 전 알아요. 이거를 해본 사람은 다들 공감하는데 뭐 당연히 어렵지 않은 장르는 없겠지만 사람 간의 이야기만으로 영화적인 120분의 그 재미를 긴장을 끌고 가기가 너무 어려운 게 사실 로맨스에 대한 사람들이 인식이나 어떤 기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뻔하다는 얘기를 듣기 가장 쉬운 장르가 로맨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수많은 뻔한 로맨스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제 뭐 두고두고 회자되는 그 로맨스 영화들도 사실은 좀 약간 뻔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감독님 굉장히 어떤 또 다른 궤를 걷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 어떻게 그렇게 로맨스를 계속 하시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로맨스가 아주 없진 않지만 그냥 여자 주인공의 일상성이 더 드러나는 시나리오를 쓴 적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렇게 대중적인 라는 평을 못 듣고 기획 단계나 좀 작업하다가 엎어진 게 되게 많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쨌든 이게 직업인데 놀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제안 온 것 중에 이거는 나라면 이런 이야기를 쓰진 못하지만 내가 만들 수는 있는 조금 더 대중적인 플롯이 들어오면 이제 현실적인 고민을 하는 거죠. 여기에 나의 어떤 것들을 녹여서 만들어도 의미가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연출을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 자기가 쓰고 모든 씬에 다 자기 인장이 찍히는 영화를 만드는 감독도 있지만 저는 그 경계에 있는 직업 영화 감독이다라는 저의 포지션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죠. 인장이 찍힐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이제 박현진 로맨스 그 초대전 뭐 해가지고 뭐 쭉 이렇게 막 여러 편의 영화들이 이렇게 걸릴 것 같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또 뭐 궁금한 거 있으신 분 계실까요? 그러니까 뭐 영화 이제 모럴센스 부분이 아니더라도 또 우리 또 활동 왕성히 하고 계신 이제 박현진 감독님께 또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그 영화 외적인 부분 뭐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가능하니까 편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제 감독님 차기작은 어떤 거를 염두를 해두고 계십니까? 네, 영화를 너무 하고 싶지만 차기작은 드라마를 준비 중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미스테리 로맨스 새 여자가 주인공인 드라마라서 이제 아무래도 드라마는 로맨스가 있긴 한데 이 새 여자가 일하는 이야기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일하면서 그 벌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주인공들 나이대가 30대 중반이에요. 그래서 좀 더 나이가 있는 실제 사회에서 일을 하면서 사랑이 꼭 전부는 아닌 어떤 여자들의 이야기여서 하기로 했고 이제 그거는 작가님이 쓰고 계시고 저는 같이 이제 모니터링하면서 대본 작업하고 있어서 그게 아마 캐스팅이 된다면 캐스팅이 너무 어렵네요. 된다면 그거를 다음 작품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미스터리 스릴러성이 있는? 그렇죠. 미스테리가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근데 이제 로맨스는 사실 이제 그 작품에서 이제 크게 이제 비중은 이렇게 아니요. 커요. 그러니까 반반인데 로맨스가 풀리기도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인간관계의 미스테리가 나오는 거죠. 내가 아는 이 사람에게 몰랐던 면모가 발견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미스테리 장르의 기법으로 좀 펼쳐지는. 네. 예. 지금 얘기 듣기에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 멜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이 휴먼과 휴먼 사이의 이야기가 사실은 어떤 이 인류사의 가장 큰 어떤 이야기거리이자 이제 또 이야기꾼들인 우리 이제 감독들이나 이제 작가들에겐 그 항상 이제 짊어지고 가는 어떤 숙제와 같은 그런 어떤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런 어떤 가장 제일 어려운 소재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멜로 한번 섣불리 도전했다가 쓴맛을 아주 제대로 봤던 저로서 계속해서 이 멜로 이 남녀 관계를 주로 이제 이야기를 끌고 가는 작품들을 계속해서 이제 하고 계신 이제 박현진 감독님이 굉장히 굉장히 대단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어떤 인류사의 숙제와도 같은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제 좋은 작품으로 남겨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무거나. 예. 네, 존경하는 박현진 감독님, 안상원 감독님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고요. 저는 박현진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그 장르가 이제 섞이는 뭐 그런 거에 대한 욕심이나 이제 연출관 이 부분이 되게 재밌기도 하고 기대가 되는 부분이었는데요. 감독님께서는 이게 되게 어려운 저는 소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어려운 소재를, 불편할 수 있는 소재를 굉장히 편하고 재미있게 만들었다는 게 되게 놀랍기도 하고, 그런데 그 어려운 소재를 접근하실 때 질문이 잠깐 있긴 했지만 어떤 관찰이나 뭐 이런 거 말고 이 소재에 대해서 좀 더 어떤 적극적인 체험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연출자로서 캐릭터나 상황에 대한 어떤 욕심이 그래도 있지 않으셨을까? 좀 더 그 캐릭터를 알고 상황에 대한 이런 궁금증이나 연출에 대한 욕심이 있지 않으셨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멜로라는 소재나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뭐 과거에서 좀 그 정서나 이런 걸 찾으시는지, 아니면은 미래적인 어떤 판타지적인 부분들에 더 기대하는 게 있으신지, 아니면 뭐 오히려 현재 있으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 들고요. 영화적인 소재를 발굴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상원 감독님께도 질문을 하나 드리면은, 그러니까 안상원 감독님은 제가 알기로는 어떤 소재를 되게 장르적으로 되게 이렇게 확실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짚으시는 감독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이 소재를 만약에 안상원 감독님께서 이렇게 뭔가 욕심이 나진 않으셨는지, 그리고 안상원 감독님께서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수위를 장르적으로 좀 세게 가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이 작품의 아쉬운 느낌, 뭐 욕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네. 먼저. 그러게요. 제가 체험을 했었어야 되는데 못해서 좀 노력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저도 이제 리허설 같은 거 할 때 그 도구들을 다 사용을 해봤어요. 도구들을 사용을 해보고, 뭐 저희 촬영 감독도 그렇고 저희도 실제로 그 느낌을 체험은 필요해서 뭐 저희 뭐 플레이 뭐 묶는 거라든가 밟는 거라든가 그런 느낌이 어떨지를 이제 리허설을 하면서는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에피소드라면 저도 그렇고 저희가 이런 도구들을 많이 검색하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면 자꾸 그런 쇼핑몰이 떠요 이제. 아시죠? 한번 뭐 검색하면 그 다음에 추천으로 뜨잖아요 기반이.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네, 제가 그런 실제 이 성향자들을 인터뷰를 한 적은 있어요. 제 지인이 소개를 시켜줘서 남자분인데 돔 성향의 디엣에서 돔 성향의 남자분을 만나서 좀 그분의 경험담을 들은 적은 있지만 제가 체험은 저희끼리 리허설할 때가 전부라는 거. 예, 그렇고요. 그 소재에 대한 그 질문을 얘기를 하면 저도 요새 진짜 좀 고민이 많은데, 그러니까 저는 현대극밖에 해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지금 예전에 했던 것도 있고 지금 좀 더 고민 중인 것 중에 하나가 그 일제시대 배경. 이건 사실 많은 감독들이 꼭 해보고 싶은 시대 중에 하나인데, 일제시대 배경으로 좀 여자들이 좀 두드러지는 캐릭터의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저도 이제 그 시대를 좀 더 찾고 있는데, 그 동시에 또 요즘에 또 SF도 굉장히 많이 도전을 하게 됐잖아요. 한국 영화가 그 전에는 되게 불모지로 여겨졌는데 지금 준수한 영화들이 나오다 보니까 저도 또 사실 그런 꿈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SF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인간관계를 놓고 또 고민을 하게 돼서 그 결론적으로 저는 뭐 그 어떤 근데 이제 현대극 로맨스라는 게 TV 드라마와 경쟁을 해야 되고 저 그게 너무 명백하게 지금 다가오는 부담이어서 자꾸 다른 시대나 다른 공간으로 저도 이야기를 가져가게 되기는 해요. 하지만 그런 시대로 갔을 때에도 현재 관객, 현재 시청자에게 동시대성이 좀 만족되는 이야기를 만들어야겠죠. 그 두 가지가 저에게는 조금 지금은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아요. 네. 안상원 감독님이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모더레이터가 질문 받는 거는 아니지 않나 싶은데, 이래가지고 이렇게 저를 이렇게 모더레이터를 시키잖아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BDSM을 어떻게 다루었겠느냐 만약에 이제 한다면 뭐 이렇게 근데 이제 기존에 나왔던 이제 아까 뭐 세크리터리라는 뭐 작품, 그리고 또 그 우리나라에서는 장선호 감독님이 거짓말이라는 영화가 또 있었고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또 뭐 그레이 50. 그레이 뭐 등등. 예, 그 사실 어떤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BDSM을 그냥 이렇게 다가가려고 했다면 그러면 되게 그럼 수위가 이제 세지겠죠. 그게 어떤 자극적이고 이제 이런 소재이긴 한데, 근데 만약에 이제 모럴센스 웹툰을 봤다면 생각이 그러면 완전히 와르르 좀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그 웹툰 작가님도 참 대단하시고, 그리고 그걸 또 이제 영화화 하신 이제 박현진 감독도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드는 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고정관념이나 어떤 그런 시각을 완전히 다르게 바라보는구나, 볼 수 있구나라는 그런 거를 보여주셔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저라도 만약에 이제 웹툰을 만약에 봤다면 그러면 좀 생각이 좀 달라지겠죠. 예. 그리고 이제 기존에 좀 세게 그 다루었던 작품들에서 어떤 차별점을 가져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할 텐데, 그때 이제 웹툰이 만약에 보여진다면 그게 어떤 해결점이 되었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네요. 예.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소재를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한 작품들이 나온다는 게 저는 그 부분에서는 되게 박수를 보내고 싶은 이제 그런 심정입니다. 예. 뭐 정말 이제 질문이 없으시다면, 그러면 마무리 멘트를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 왔는데요. 모럴 센스에 대해 박현진 감독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영화관을 찾아주신 관객분들께, 그리고 넷플릭스 이 OTT 채널을 찾아주신 그 관객분들께 영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술적 영감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함께 해주신 박현진 감독님 감사드리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된 감감무슨 유튜브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후에도 또 궁금하시면 또 이제 찾아봐 주시고 또 주변에도 또 많이 또 얘기를 해주셔서 좀 이렇게 볼만할 것이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시면 예, 감사할 것 같고요. 예, 이어서 이제 내일 이 자리에서 이제 12시 30분에 진행되는 감감뭇 미싱 타는 여자들 프로그램에는 이형래, 김정영 감독님께서 게스트로, 이태겸 감독님께서 모더레이터로, 그리고 박성도 음악 감독님께서 초청 게스트로 함께 하시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그럼 이것으로 2020년 충무로영화제 감독주간 감독이 감독에게 묻다 모럴 센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